어제 문재인 대통령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침묵을 했고 안보실장은 대화를 얘기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도 아무런 지금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코리아 패싱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코리아 패싱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국면은 주변 강대국들이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 정부의 안보 인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가 마치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안이한 인식은 굉장히 곤란.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못 앉는 상황이다. 늘 외교안보 쪽이 불안할 거라 생각해 왔는데 걱정이 현실되는 것 같다. 실제로 유승민 의원은 대선 토론 기간에도 계속해서 외교안보에 대한 문제를 삼은 바 있습니다. 김유정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당 대변인이죠. 오락가락하는 청와대도 걱정이고 횡설수설하는 국방부 장관도 걱정이다. 그래서 결국 사드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국민이 안보 걱정 없이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겠느냐. 야당에서 이렇게 현 정부의 안보 인식을 비판한 데는 작금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어제 정부가 사드 배치는커녕 전자파 측정도 못하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한 뒤에 전자파 측정을 추후 재추진하겠다. 지금 4기 배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자파 측정을 추후 재추진하겠다. 그러면서요. 지난 4월처럼 발사대를 기습 배치하진 않겠다. 야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비판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공론화 절차인 전자파 측정도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훨씬 복잡한 공론화 절차를 언제 어떻게 밟을지 걱정이다. 환경부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장 확인이 미뤄지니까 다른 평가 절차도 모두 늦춰지게 되는데 답답하다. 김광덕 전 부장님 오늘 모셨는데요. 정부는, 청와대는 어제 사드 전자파 측정도 못하고 주민 반대에 불러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쯤 되면 명백히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과 오해를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부의 어저께 움직임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자파 측정을 이렇게 어저께 하기로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다음 사회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그걸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연기하면은 이런 상황으로 지금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겠다고 괌을 향해서 포위 사격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무슨 서울과 뭐 백령도를 불바다 만들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연기하면 뭔가 이게 그 응전 의지가 약한 거로 오해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저께 측정까지 연기한 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예, 주민들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어요. 어제 특별히 더 반대의 수위가 높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어저께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는데 북한이 이러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발을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이런 경고한 거와 함께 그러니까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또 대화란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저께 어떤 회의를 열면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과연 뭐에 메시지가 실린 건지 그게 약하고 그런데다가 정의용 안보실장 아마 언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벼랑 끝까지 가는 모양을 보니까 벼랑 끝까지 가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수도 있지만 극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벼랑 끝까지 왔으니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벼랑 끝까지 북미 간의 이런 긴장이 최고조 됐으니까 앞으로 대화로 혹시 협상으로 풀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 굉장히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 근데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는 플랜 A, B, C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만 북한에 도발할 때 우리가 단순히 말로가 아니라 단호한 응징 의지를 보여주는 게 네.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야권에서는 뭐 문재인 패싱 그다음에 뭐 조수석에 뭐 운전석에도 못 앉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를 지금 문재인 패싱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어디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병민 박사님. 네. 대선 기간 때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대선 기간 때 지금의 대통령께서 후보였을 때 상대 후보들이 가장 걱정했고 문제 삼았던 것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무르다. 네. 북한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희망만 갖고 있다. 그 말은 바꿔보면 안보관이 없다. 네. 대통령이 사드 사기 조속히 배치하라면서요. 이 외교안보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분명히 있었고 사드 문제에 관해서도 대통령께서 그 당시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는 나에게 보관이 있다. 따라서 전 정부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음 정부를 이관시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얘기했죠. 그것들을 시행하는 과정들이 와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의 통화를 통해서 또 사드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고요. 결국은 사드 발사대 4개에 대해서도 조속한 임시 배치를 얘기한 겁니다. 그만큼 사드를 두고 더 이상 갑론을반 논쟁이 없을 부분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사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자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자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드에 나오는 전자파는 거의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면서 오히려 본인이 해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배에 장병들이 탑승하고 있는 그 배에서의 전자파 레이더가 훨씬 더 많은 인체 유해함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장병들은 거기도 무탈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경북 성주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순한 주민들의 반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측면들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시위 전날에 누가 왔냐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와갖고선 시위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줄여서 한대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미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학생단체들이 모여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드 대신 평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이잖아요.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고 북미 평화협정 맺자는 게 북한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는 이미 배치가 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마친 뒤에 여기 평탄화 작업 마치고 조속히 배치가 완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4개 발사대에 대해서도 일단은 임시 배치하고 난 뒤에 환경영향평가 하겠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밝겠다는 건데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얘기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특히나 어저께 NSC를 주재했던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현 정부 관계자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들, 그러니까 기대 섞인 희망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평화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은 단 1%의 가능성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군대에서 2002년도에 있었던 시절에 정말 다 같이 장병들이 모여갖고 2002년 월드컵을 응원하고 있던 그 시절에 바로 같은 공간, 같은 시기에서 연평정 때문에 같이 입대했던 장병들이 쓰러져서 죽어나가는 상황들이 불과 얼마 전 이야기. 불과 얼마 전 이야기.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더라도 국지전 도발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 때문에 총탄이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이 누가 이걸 아니라고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취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좀 목놓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서 매일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살펴봤습니다. 박경 본부장이 청와대에 있었어요. 청와대 출입했던 김건호 전 부장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던 당사자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박경 현 본부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그때 어땠습니까? 제가 출입 기자였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어저께 청와대 해명하는 걸 보면서 공과 과가 같이 있다. 그랬는데 과는 황우석 그 사태에 같이 연루가 돼가지고 거기에 공동 저자로도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거는 국가과학기술보좌관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 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옆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같이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가끔 기자들하고 또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와서 브리핑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받는지는 그거는 제가 그 전공 분야 아니어서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뭐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건 아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인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는 요번에 인사의 프로세스는 근데 제가 보기에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시나리오가 있다 여기에 지금. 예. 어떤 시나리오예요? 탁현민하고 지금 현재 행정관하고 둘 다 지금 안 물러나고 있는 점에서는 오늘까지는 같은데 탁현민과의 길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앞으로 좀 두 사람이 걷는 길이 달라질 거다. 처음부터 임명할 때부터 논란이 예.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모르고 했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황우석 사태 연루됐으니까 알고 임명을 했고 논란이 딱 되자 어저께 그 박기영 이제 혁신 본부장은 나와서 나는 사죄는 했지만 사퇴는 안 하겠다는 입장을 하지 않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직후에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박기영 그 본부장 인사로 송구하다. 이 송구의 주체는 문 대통령이다. 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고 송구했다는 거니 그리고 과 함께 공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일단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엄호를 하는 거죠. 엄호 사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2, 3일 정도 여론을 지켜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 계속 그 보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론의 좀 2, 3일 추이를 좀 보겠다. 보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손혜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까지 비판하는 거 나서는 거로 봐서는 앞길이 순탄치는 않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거둘 수도 있다. 이렇게. 김弁박사님 어제 댓글을 보니까 뉴스가 딱 뜨자마자 초창기 댓글은 어떻게 박기영 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냐라는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들.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이 취재하는 실제 여론과 비슷한 댓글이 초창기에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댓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묻히고 박기영 본부장을 역시 엄호하는 청와대의 논리와 비슷한 댓글들이 계속 뜨더군요. 여론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여론을 하는 건지 아니면 포털에 있는 일부 지지자들의 댓글 여론을 보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본부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청와대가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을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인정을 해버리면 사실상 이게 차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가 없기 때문에 인사검증에 대한 최종 절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죠? 청와대가 져야 되는 겁니다. 인사수석,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임명하자마자 이거는 과거 있는 김병준 부총리보다 훨씬 더 최단 기간에 낙마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사를 하게 된 총괄적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현재 청와대 입장에서는 책임에 대한 단 한마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과 과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와 명분을 쌓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론을 예의주시하는데 그럼에도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다면 이분이 갖고 있는 공도 있지만 여론을 참작하여 걷어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현 정부에 있어서 송영문 장관을 비롯해갖고 굉장히 많은 인사상의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은 강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현재까지 인사 문제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지금 정도 시점이 됐다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있는 5년의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인사 문제에 대한 난맥에 지금까지 이끌어온 박기영 본부장 임명 강행해서 갈 거는 그냥 가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걷어들일 거라면 이 걷어들인 사태를 만들었던 장본인에 대한 책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공과 가를 다 인정한다면 10년이 지났어요.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이제 수감하고 있는 안종범 수석을 경제부총리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공도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10년 뒤에 만약에 많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이 만약 돼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는 현재 민주당은 무슨 입장을 취하겠어요? 가정이에요, 이거. 가정입니다. 가정.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을 공과 과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다. 여기에 대한 논리 구성들을 좀 탄탄하게 하기를 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께도 부탁드립니다. 박수현 의원, 청와대 대변인을 제가 잘 아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요. 예. 민주당의 역할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야당의 발언 들어보시죠. 비겁한 건 민주당이다. 아무런 반대 목소리도 없다. 대통령이 괜찮은 과학자라고 하면 아무리 부패하고 무능한 사이비 과학자라도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가? 김우식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탁현민하고 아까 똑같다고 그랬는데 탁현민과 대통령과의 그 돈독한 신뢰관계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야인 시절에 네팔에 가가지고 그 힘든 시절에 트레킹 같이 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저는 도대체 박기영 본부장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런 가까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정말 진짜 인사 난맥의 인사 검증에 실패한 이런 것들이 본다면 대통령께서 내가 임명했으니까 그대로 가자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관급사를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제 박기영 본부장의 기자회견을 보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분인 것 같고요. 유일하게 하나의 탈출구는 대통령께서 임명을 거둬들인 것밖에 없는데 대통령께서 정말 탁현민처럼 또는 탁현민 이상으로 정말 신뢰하는 분이라면 대통령께서도 걸어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박기영 본부장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자리가 민정수석 아닙니까? 저는 정치부 기자하면서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요 며칠 조국 민정수석의 기사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